네, 오프닝벨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치호 위원님 경제 포커스 시간으로 모두 채워질 텐데요. 자, 그럼 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제가 저 빨간색 넥타이를 다시 그렇죠. 메고 왔습니다. 네. 옷도 좀 오늘은 신경 써서 정장을 좀 입어봤는데요. 네네. 아마 제가 정장 입은 모습을 이제 별로 많이 보시지 못하는데 정장 입고 빨간색 넥타이 맨 이유는 네. 오늘도 이 경제나 이 주식시장, 이 투자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두운 상황이어서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좀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밝게 좀 입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주가가 떨어지고 뭐 시장 상황이 어렵다, 경제 어렵다라는 뭐 이야기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럴수록 또 힘내시고 네.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중에서도 마음의 건강이 최고니까요.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출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한 이슈,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또 있었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 증시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면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 네네. 어제 0시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단어부터가 바뀌었죠. 당선인에서 이제 이제는 호칭이 대통령. 완전히 바뀌어서 그쵸? 네. 네,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제 현재 좀 걱정스러운 점들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뭐 반쪽으로 현재 장관들을 다 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발한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가장 큰 게 지금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사항, 우리들이 특히 이 주식 투자나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 사항이 네. 금융 투자 과세예요. 그래서 금융 투자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 가장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렇죠. 2023년부터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에서 과세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모든 금융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합쳐서 주식은 5천만 원, 기타 투자는 250만 원 합치면 네. 20%를 과세하고 뭐 3억이 초과분에 대해서 25%를 이제 세율을 하기로 해서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인수위 시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한 2년간 유예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유예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유예를 통해서 좀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좀 자본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좀 방향을 좀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계속 하셨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이게 2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웃지 못하는 은행권이라는 표현을 왜 했냐면 네. 사실 금융기관은 좋죠. 유예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금융기관에 투자를 하시고 좋을 텐데 문제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금융투자 과세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네.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지금 이제 야당이 됐죠. 네. 야당이 170석이 넘는 의석을 그렇네요.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뭐 정치 상황에서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과연 내정 통과시켜 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제 그저께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어제 하루 종일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가 화제가 됐죠. 네, 뭐 네, 네. 이모 논란도 있었고 뭐 영리법인 이야기도 있었고 뭐 네. 호통 이야기도 있었고 네. 뭐 있어서 하루 종일 이야기가 됐는데 네. 장관이야 이제 다시 재송부를 하면 장관은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냥 총리 없이 간다. 한덕수 후보자 한 명뿐이 없다라고 이제 강경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동안 경제적인 상황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 과세 같은 경우도 이미 2년 전에 합의를 해서 법으로 통과시켜서 2023년부터 이제 과세하기로 한 상황인데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은 오늘 주식시장도 보셨겠지만 어제 오늘 보셨겠지만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쵸. 미국이 지금 계속 나온 거 보면 미국의 빅스텝 6월, 7월에 계속 0.5%씩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심지어는 각각의 연준 의장들마다 의견들도 좀 틀려서 다르죠. 0.75%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내고 있는 막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투자 시장에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뭐 원자재니 뭐 전쟁 상황이니 뭐 모든 상황에다 얼어붙고 있는 경제 상황이어서 약간 이거를 약간 이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계획이라는 것도 뭐 중장기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네. 세웠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약간 수정을 좀 해가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쵸.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좀 돼버려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여기 그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 5천만 원, 250만 원 기준이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좀 그 처음에 정할 때 말들이 많았어요. 네. 특히 그 250만 원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가상자산. 지금 어제 오늘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좀 난리 나셨는데 그쵸.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250만 원 초과하는 것에서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정할 때도 많은 그 가상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상 자산도 5천만 원 금융상품처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내셨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거를 그대로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 법을 약간 수정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 이제 벌어지게 될 일들 이거 결국 누구한테 가게 되겠습니까? 제가 늘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네. 정치적인 대립 상황이 누구한테 피해가 가게 되느냐? 선량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된다는 걸 맞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뭐 검수완박이니 뭐 이런 거는 저는 별 관심이 없는데 네. 결국은 이런 그 정치적인 그 대립 상황이 네. 국민들의 서민들의 보통 서민들의 그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정치적으로 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뭐 싸우시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네. 직장 그리고 직장 문제도 의식주와 관련된 거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발 좀 싸우지 마시고 좀 화합이라기보다는 국민으로 좀 생각하시는 그런 그쵸. 차원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뉴스로 삼아봤는데요. 사실 네. 은행들도 지금 금융권들도 종합과세를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맞춰야 될지 기준이 어떻게 될지 어떤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좀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그 예상되지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정치권에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이고요. 네. 이 정치권한테 이런 걸 좀 촉구하는 차원, 우리 네. 또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좀 촉구하는 차원이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뉴스로 좀 올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이제 유예를 위해서는요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예가 될지 시행이 될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은행들이 조금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기사 내용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연금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연금 개혁과 재정 준칙 임기 초에 끝내야 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제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이제 네.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제가 두 가지 뉴스를 삼아봤습니다. 사실은 그 연금 문제하고 금투세 문제를 제일 앞 뉴스로 올린 거는 네. 제가 이 경제 포커스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 그리고 특히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지금 제가 뉴스로 좀 뽑아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뭐 다른 투자 부분이야 뭐 전문가님들이 많이 설명들 해주시니까 네. 주식과 관련된 뭐 그다음에 그 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이제 네.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네. 국민연금이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연금이라는 게 좀 고갈이 35년 되면 고갈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많이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어떤 문제가 또 일어섰냐면요. 이번 그 새 정부 공약이 기초연금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40만 원이라는 게 사실 국민연금 내신 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계속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지 뭐하러 국민연금 가입하냐. 아예 안 가입하신 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급여도 100만 원씩 준다고 지금 현재 공약사항이 돼 있습니다. 네네. 어린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하면 사실 국민연금이란 것은 기초적인 것도 보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흔히 이제 3단 보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네. 보험에서는. 그래서 아주
아주 기초적인 것은 국가가 보장해주고 2단계는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로 하고 최고는 개인이 연금을 보완하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일반 연금 신탁이나 연금 보험이나 이런 걸로 개개인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예 기초보장이 지금 그 기초연금이 40만 원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으로 올라가서 국민연금을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하거나 임의로 가입해서 하시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이 그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그 리포트를 하나 좀 제가 써서 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네네. 게 기초연금이 40만 원 되면 결국은 국민연금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국민연금으로 그 기초연금 플러스에서 좀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에도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이 그 현재 연금의 그 적립금이 고갈되는 문제, 뭐 이런 문제. 맞아요.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서 얘기 많이 하죠. 연금이 그 주주권 행사하는 문제, 뭐 의결권 행사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많은 이 의견이 대립되고 있죠.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이 그 의결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사용하면 된다, 뭐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차제의 문제고, 그건 네. 차제의 문제고 네.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느끼시는 거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노후의 생활 보장을 좀 받으셔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사실 국민연금 요율을 좀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네. 군인연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까지 같이 이제 묶어서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네. 사실 여기도 뉴스 헤드라인에 보면 연금 개혁, 뭐 재정 준칙 임기 초에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신데 네. 사실 국민연금 요율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 연금들하고도 좀 그 개혁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재정 준칙도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사실은 하다 보면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같이 다 몰려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국민연금, 군인, 그쵸. 공무원, 교직원 그러니까 모든 그 특정 연금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국민들과의 생활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개혁 그렇네요. 문제는 3년 차, 4년 차 흘러가게 되면 사실 네. 개혁 문제에 대해서 힘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선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권 뭐 창출 문제도 있고 정권 탈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총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물리다 보니까 또 국민들의 이해관계까지 다 물려가지고 네. 개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그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그나마 연금 개혁을 조금 시도를 했어요 초창기에.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는 정말 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연금 개혁 문제는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나중에 가서 연금이 고갈돼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네. 우리 후손들이 그죠. 지금 20, 30대들이 지금의 50, 60대를 위해서 내줘야 되는 40, 50대를 위해서 부담해줘야 되는 세금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느 계층의 문제도 아니고 맞아요. 어느 특별한 세대 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 모두의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연금 받으시는 거 내가 지금 받는 거에 손해를 보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는 네. 또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 연금 문제만큼은 이번에 앞으로 2년 안에 개혁이 좀 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자, 이제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해결 실마리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임기 초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기사였다라고 한번 훑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면요. 휘발유 값이 좀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죠.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휘발유값 보셨을까요? 역전은 이제 경유값이 더 비싸다는 문제.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차를 갖고 다니신 분들을 보면 주유소에 가서 이렇게 가격을 보시면 네.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휘발유 값과 경유값이 똑같거나 어. 아니면 오히려 경유값이 좀 비싸거나 비싸거나. 대부분의 주유소가 지금 그런 역전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역전 현상. 네네. 야, 경유차를 우리가 왜 쓰죠? 경유차를 대부분 쓰는 게 뭐 화물차가 경유차가 많죠. 네네. 그러니까 주로
사업용으로 근데 사업용은 누가 하십니까?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업용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유차를 좀 유지비가 싸게 든다고 해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경유차 값이 더 비싸서 네. 유지비가 더 올라가게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라는 원인을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보셨는데 첫 번째로는 그 경유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네. 그 러시아가 그 경유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그 각 서방의 제재 때문에 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전쟁에 경유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군용차들은 대부분 다 경유차예요. 경유로 사용하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탱크, 전차에도 다 경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유 수요처가 많아진 거죠. 수요처가 많아지다 보니까 생산은 한정돼 있고 수요처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달 1일부터 현재 그 세금, 그 특소세, 유류세도 지금 추가 인하를 했잖아요. 네. 30% 이제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유값이 휘발유값과 거의 똑같거나 오히려 네. 경유값이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경유값이 비쌀 거라고는 상상도 누구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유차를 뭐 운영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특히 화물차 운영하시는 우리 우리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네. 저는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할게요. 화물차도 거의 자영업자시니까 그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서 아마 경유값이 올라가면 화물 운송비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네요. 원가가 인상되니까 화물 운송비가 그러네요. 올라가면 그 원가는 또 어디로 전가될까요?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집에서 지난 주말에 그 가족들하고 뭘 배달의 민족에서 좀 이렇게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네. 취소를 시켰어요. 취소가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그만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배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한 끼 음식 하나 더 시켜 먹는 가격하고 똑같은데 그쵸. 이건 차라리 가서 갖고 오거나 가서 먹자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하게 우리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택배 문제도 좀 또 가장 우리 피부로 와서 닿고 모든 화물의 문제, 물류 문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경유값이 올랐다고 나 경유차 운전하는 때문에 그 피부로 느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 이거야말로 정말 모든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시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연금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휘발유값이나 경유값이 오르는 게 또 결국 경유 역전 문제도 경유값이 비싼 문제도 네. 경유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휘발유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택배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오른다는 그렇습니다.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때문에 세 번째 뉴스로 좀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 사태로 공급망 대란 또 전쟁에 쓰이는 군용차에 경유가 많이 쓰인다는 점 등으로 경유값이 현재 급등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특히 소상공인 분들께 좀 피해가 많이 간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또 그러면서 화물 운송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가격 전가가 또 소비자에게 돌아가니까 물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그러면서 같이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보면요. 항공 국제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국제선을 2배나 늘렸지만 항공값은 여전히 왜 더 비싸졌나 좀 의아해하실 분들 많거든요. 네, 네. 이 뉴스를 제가 이제 뽑으면서 네. 항공값 어둠의 비밀 이 비밀. 헤드라인 참 네. 재밌어서 올려놨습니다. 네네. 이제 여기도 보시면 국제선의 이제 단계적 일상화 회복 방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제선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고 지금 뉴스들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대표적으로 동경하고 오사카만 인천에서 이제 계속 국제선이 나갔는데 네. 이제 김포도 지금 6월부터는 이제 오. 다시 도쿄 김포도 개설을 한다고 네. 이제 회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단계적으로 일상화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항공값이 결정되는 상황을 결정되는 요인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항공권 값을 보시면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시간의 가격은 비싸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좀 불편하게 가는 시간의 가격은 좀 쌉니다. 그쵸. 그 제주도 같은 경우만 말씀을 드려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 않는 시간에 타시면 아주 정말 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기차값 KTX 오. 가격에도 갈 수 있을 정도가 있었고 맞아요. 실제로 저도 그 메이저 항공사의 제주도 가격을 2만 원대에 간 적도 있어요. 진짜요? 예, 그런 적이 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저렴하게 경우 어떤 가셨네요. 경우냐면 서울에서 김포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제주도에 갔는데 그럼 비행기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비어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싸게 해주는 거죠. 오. 그런 것 항공권 가격이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그렇네요. 결정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 제주도 가는 비행값 비싸고요. 비싸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가는 거 엄청 비쌉니다. 돌아오는 거 일요일 날 오후 비행기부터는 거의 그 저가 항공인도 다 그 그쵸. 메이저 항공사와 똑같은 네,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항공 좌석도 공급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합병을 하다 보니까 네. 독과점으로 해서 항공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들은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특정 지역에 가는 거 있는데 자, 항공권 값이 결정되는 게 지금 말씀드렸처럼 수요와 공급 문제. 두 번째는 그 유리한 시간.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으시냐면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그쵸. 미국을 간다, 유럽을 간다 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재 도착 시간과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 출발 시간과 모든 게 있기 맞네요. 때문에 예. 네네. 여기서 갔는데 거기 밤에 늦게 도착한다든가 네. 그날 하루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싸게 되겠죠. 네. 반면에 거기 아침에 도착해서 바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가격이 당연히 비쌉니다. 그쵸. 그런 차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이제 항공료 가격. 유류 할증료라는 거 많이 유류 할증료. 보셨잖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 유류 할증료가 최고로 많이 올랐다. 네. 그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유류 할증료 이제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마 가끔 보면 제주도에서 기상이 안 좋아서 네. 김포에 와야 되는데 서울의 김포에 와야 되는데 김포에 안 내리고 네. 정말 가끔 1년에 몇 번씩 인천공항에 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도요. 네네. 그왜 그러냐면 김포는 밤 11시까지만 항공 운행이 가능해요. 오. 아침 6시부터인가부터 11시까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네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24시간 운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현재는 지금 인천공항도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운항 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항공 운행하는데 수요가 공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네. 잘 이제 따져보십시오. 이제 야 비행값이 항공권 값이 왜 이렇게 비싸고 싸고 왜 천차만별이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비행기 좌석에 공급하는 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 그다음에 유류 할증료의 문제, 그쵸. 그다음에 서비스의 문제, 네. 이런 복잡한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네네네. 더더군다나 비행기는 지금 인천공항이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고 김포공항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항공기를 운항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항공기는 세워둘수록 손해입니다. 그렇죠.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많이 운행을 해야지 되거든요. 네. 제가 그 항공사에서 그 조종사들을 교육시키는 시뮬레이터 교육장을 간 적이 있는데 네네네. 시뮬레이터를 24시간 돌리더라고요. 9시, 6시만 돌리는 게 아니라 24시간 돌려요. 그 조종사 훈련생들이 24시간 와서 훈련을 네네네.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쉰다고 그 교관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밤 11시쯤 갔는데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항공기는 계속 24시간 돌아가야지 이게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조종사들이 밤에도 야간 비행을 하기 때문에 훈련도 밤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감안해 보면 네. 아직도 항공값은 비싸다. 여러분들 최근에 홈쇼핑에 네. 해외여행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지금 유럽, 미주, 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항공권 값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네. 당장 급하게 가시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네. 어제부터 청와대 개방했죠. 네. 난리가 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막 특별 개방 기간 동안에 신청해가지고 하루 6천 명인가만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런데 맞아요. 한 2달쯤 있다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몰릴 때 가시지 말고 네네. 한 2달쯤 있다 조금 한가해질 때 가는 게 청와대도 개방하는 데 가서 관광하시고 네. 일하시듯이 해외여행도 열렸다고 당장 뭐 비싸게 뭐 가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것도 경기 상황도 안 좋으니까 네.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것도 올바른 생활의 지혜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항공권 값이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비싸다. 아직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뉴스로 삼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항공값이 왜 이렇게 비싸나 이렇게 의아해하셨던 분들 오늘 좀 잘 들으셔서 해결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요 공급 문제가 여전히 조금 짙게 깔려 있는 문제, 또 현지 도착 시간, 유료 할증료, 여기에 비행 금지 시간까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얽혀 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면요. 아무래도 비행 금지 시간 이거를 또 꼽고 있는데 이제 뭐 인천공항 기준으로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항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선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일각의 시선까지 있었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는요.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미국 조지아에 조금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그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미국 조지아로 가나 뭐 네. 헤드라인은 이건데요. 네.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생산 공장을 주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알라바마 공장, 알라바마에 있는 공장에 3억 달러 이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래차인 전기차 생산은 이제 미국 현지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뉴스를 제가 지금 올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다음 주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오시죠. 그렇죠. 예, 미국 21일 정도. 20일 정도에 와갖고 아마 지금 윤 대통령도 만나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서 그쵸. 뭐 남북 관계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과의 문제도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문제, 반도체 문제, 뭐 자동차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실 그럴 거란 것 말이에요. 같아요. 이거는 뭐 네. 정해진 사안입니다라고 네네네. 보는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팔으려면 네. 미국에서 팔으려면 한국에서 생산해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갖고 판매하라는 게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인 무역 기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들이 전 세계에 다 뻗쳐 설치를 하고 있고 현지 생산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조금 약간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네. 대우가 제일 먼저 했죠. 아. 대우 자동차가 전 세계에 그렇죠. 폴란드니 헝가리니 뭐 이런 전 세계 그 동구권 남미 쪽 이런 네. 베트남 이런 데다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서 현지 생산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관세도 적게 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고 이런 문제에서도 그 나라 정부의 지지를 받는 거였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이게 더 심화됐어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더 심화가 됐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현대자동차도 현대자동차나 기아도 그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결국 미국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게 주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방안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그럼 그 방안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왔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뭔가 선물을 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를 하겠다.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다가 투자해서 세우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삼성전자도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었고 롯데도 현재 계속 그렇죠. 투자 화학 쪽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실 겁니다. 야, 그러면 미국의 그 무역 압력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게 사대주의 아니야? 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봐 왜 이 뉴스를 제가 올려봤냐면 최근에 그 현대차 노사관계 문제도 좀 그리고 현대차가 한 1년 전인가요? 모빌리티 그 생산 연구소를 싱가포르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해외에다가 뭘 설치하는 건 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그 GM, 쉐보레 같은 경우도 부평에 생산 기지가 있고요. 연구소도 있어요. 네. 네.
부평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제 사실 쉐보레 GM 같은 경우는 대우 자동차 인수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결국은 이 해외에 세우는 것도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지만 과연 왜 계속 해외만 세우게 될까요? 저는 그 노사관계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라면 한국에서는 더 증설 안 할 것 같아요. 노사관계에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계속 한국에다 공장을 세웠는데 노사 협의도 매년 해야 되고 힘들고 노조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죠. 지금 뭐 제가 계속 노사관계 문제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노조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노사가 좀 화합을 하고 서로 간에 좀 양보를 해서 좀 이해관계를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럼 현대차가 왜 계속 해외에다 공장을 세우고 해외로만 나가려고 하느냐, 국내는 왜 확장을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노사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노사 문제도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화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선 연설하시면서 자유 문제만 자유라는 단어만 35번 나오고 화합이라는 문제를 얘기를 안 했다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정치라는 과정이 화합 아니냐. 굳이 그걸 꼭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느냐. 굳이 얘기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노사가 화합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화합해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 뭐 미국으로 간다? 이거 결코 나쁘지 않다. 그 원인 중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사합이 제 첫 번째 문제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요. 미국 가는 아틀란타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는 늘 만석이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이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출장을 왔다 가기 때문에 항상 만석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대한항공 공항에 계신 관계자분들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다른 데는 다른 좌석들은 많이 비는데 미국 가는 좌석 아틀란타 특히 아틀란타가는 꽉꽉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주로 이렇게 일하러 가신 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누구한테 다 좋은 겁니까? 서울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 현대차 미국 공장 투자 이 문제에 대해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물량은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무래도 관세도 적게 받는 등 좀 많은 좀 장점이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위원님은 노사 관계를 조금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노사가 화합을 해야 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화합에 있다고 본다. 또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면요.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관련된 이런 문제로 소환이 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여서 뭐 많은 분들이 야, 이 정권이 교체되니까 제대로 수사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한동훈 그 후보자 그 청문회를 잠깐 제가 채널을 돌리다가 국회 방송 채널이 딱 떠서 잠깐 봤는데 그때 나오신 그 김경률 회계사님인가 이분이 엄청나게 뭐 강력하게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문제는 저는 뭐 다른 문제는 보다는 이분이 말씀하신 게 그 펀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펀드가 지금 현재 펀드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았다. 이게 여기 누구한테 손해가 가는 거냐. 근데 그의 말씀 맞는 얘기거든요. 펀드가 그동안 많이 사고를 쳤잖아요. 사모펀드가. 그중에서 이제 디스커버리 펀드가 문제됐던 건 기업은행에서 팔았다는 거죠. 기업은행이 주로 많이 팔았죠. 기업은행은 어떤 은행이죠? 공기업이죠. 그죠. 그런 은행이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데 이 디스커버리 펀드의 그 운영 회사가 어디죠? 어디인가요? 그 장하성 중국 대사님 동생 이 판매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장하성 대사님도 그 투자를 하셨다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디스커버리 전 그 대표 이번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경찰에.
현재? 네. 경찰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 디스커버리 펀드가 지금 그 기업은행에 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네. 제가 그 기업은행 본점 앞에를 가면 항상 시위를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시위하고 이분들이 왜 저길 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왜 시위를 하시겠어요? 무슨 이유로 시위를 하실까요? 저는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기업은행이 네. 사실 권력의 실세, 청와대 정책실장 하시는 그 권력의 실세 동생이 판매하는 그 회사의 펀드를 판매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결국은 뭔가 있지 않느냐. 무슨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경찰이 그 김도진 전 그 기업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로. 참고인이 아니라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것을 저는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보셔야 될 네. 차원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정권이 누굴 탄압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누가 피해 보셨죠? 결국 선량한 많은 분들이 그러네요. 서민들이 피해 보신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됐건 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네. 정확하게 좀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 뉴스로 좀 올려봤는데요. 네. 괜히 이거를 뭐 지금 전 정권을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진실을 좀 밝혀야 되는 차원이 있고 경찰이 그냥 피의자하고 참고인 신분 소환할 때 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인은 그냥 오셔갖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조사 계시냐고 차원으로. 그냥 하시는 거고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 투자자들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네. 차원에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공공을 위해서 일해야 될 기업은행에서 야기된 이런 문제들 좀 짚어주셨고요. 자, 선량한 시민들에게 또 피해가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조금 해결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중국 도시 봉쇄의 공급망 위험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 기업이 직접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보고 있죠. 그렇죠. 이건 대외정책연구원뿐만 아니라 KDI에서도 어제 뉴스로 밝혔는데요.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서 보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 막 도시를 완전 봉쇄해버려요. 맞아요. 네. 상하이를 봉쇄하는 바람에 상하이 앞바다에 수백 척의 컨테이너선이 또 하역을 못하고 또 물건을 못 싣고 대기한 것들 보셨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그런 것들 문제고 최근에 이제 북경을 또 있어서 맞아요, 북경을 맞아요. 또 부분별로 봉쇄한다고 네. 얘기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경에는 우리나라 현대차 생산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베이징에는 베이징이 3개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이징이 봉쇄돼 버리면 자동차 네. 생산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산을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못하고.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상하이에 있는 우리 주재원이 40대 주재원이 혼자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잖아요. 어머, 네. 봉쇄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받는다 이미 영향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주재원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물류와 관계된 문제, 그다음에 물류에 따른 생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활발한 데가 상하이, 베이징, 그다음에 산동성이거든요. 산동성 우리나라 정말 가깝잖아요. 네. 다 가깝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 식품 이런 제조업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기업들이 피해를 입겠죠, 당연히. 그렇죠. 상하이 봉쇄 때문에 물류 피해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기업 피해도 이미 주재원분이 돌아가셨어요.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것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네. 분인데 본의 아니게 그런 봉쇄 상황이 되면서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경제도 이제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네. 이번 윤석열 정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한 점이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는 경제안보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안보실에 생겼습니다. 이제 경제도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려야 될 시기가 됐다는 것들을 한편으로는 피부가로 절감하기 때문에
자, 중국이 도시 봉쇄를 하게 되면 공급망이 차질이 생긴다. 그렇죠. 그 결국 공급 체인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그 피해도 우리 기업이 받게 되고 네. 그 기업의 피해는 결국 누가 받게 되냐? 우리 기업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된다. 국민들이죠. 결국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그 종업원들도 뿐만 아니라 네. 그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격 상승이나 그다음에 그때 살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쵸. 문제가 이뤄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중국이 이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이제 그런 시대가 그런 게 지나갔다. 아니죠. 예. 우크라이나가 전쟁 났다고 우리랑 멀어. 남의 아니죠. 얘기 나라 얘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 도시 동세 따라서 또 우리나라 기술주 생산 관련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게 됐고요. 또 일각에서는 좀 전문가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이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도 했습니다. 또 WHO 사무총장까지도 좀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는 계속하지 말라라는 이런 취지의 권고도 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다음 주에 한채 의원님 모시고 더욱더 심도 있는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